소재 쪽보다는 지금 장비 쪽이 월등히 더 유리한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소재 쪽만 바라보고 있고 장비 쪽을 안 바라보고 있거든요. 주가가 보통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PR 높은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욕심을 가지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주관적으로 바뀌게 되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시그널을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잣대로 평가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매매가 꼬여가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저는 처음 뵙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댓글로 홍성학 대표님을 좀 모셔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홍성학 대표님의 뷰를 좀 듣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작가한테 이야기해서 좀 모시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뵀는데 네네. 일단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추세 추종 울티마 투자 기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분기별 안정적인 10% 수익을 목표로 실전 투자를 하고 있으시고요. 네네. 대우, 한화, 동원증권 등에서 근무하면서 증권사 고객 영업 1위를 달성하셨다. 이런 예, 아주 뛰어나신 분이다. 이런 소개가 있네요.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여러 곳에서 올해는 돈 벌기가 좋은 어떤 시장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동의를 못 할 수 있거든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네. 어떻게 앞으로 시장 흐름을 보시는지. 작년 같은 경우 작년과 올해 시장의 형태가 굉장히 다른 시장인 거죠.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뭐 기업의 내재 가치나 기업의 뭐 성장 가치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전부 다 이제 드랍을 하는 현상들 나타났고 그 경제 절벽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무차별적인 돈을 지원했고 네. 그 과정 속에서는 일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좋고 나쁜 게 구분 없이 다 일정 수준 이제 회복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발생하는 게 작년 시장이었고요. 네. 올해 시장은 이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진금 승부가 펼쳐지는 상태. 그러니까 좋아지는 기업들과 덜 좋아지는 기업들. 그러니까 작년에는 돈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그건 전형적인 유동성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보통 이제 유동성 시장이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들 실적들이 개선되면서 이제 실적 장세로 이제 전이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인데 이미 올해 초부터는 사실 이제 실적 장세가 전개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돈을 쫓고 돈을 찾다 보니까 미국에서 테이퍼링도 2월 달에 이제 이미 옐런 재무장관 입을 통해서 시행하겠다라고 언급을 줬고 시장에 노이즈를 주면서 충격들을 이제 분산시켜주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펼쳐졌는데 그 얘기는 시장에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라. 유동성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쪽을 찾아 나가게 되는 어떤 그런 시장이다라고 시장이 계속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작년에 겪어왔던 그 과정들을 이제 계속 답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줄어들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불안감을 가지는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면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는데 보통 돈에 의해서 움직였으니까 돈이 줄어들면 시장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들인데 문제는 시장에 들어온 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 돈들이 작년 한 해 개인 투자자들이 한 80조 이상 순매수를 했고 네. 지금도 고객의 탁금 60조에서 70조 정도 남아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한 150조 정도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 제가 이제 32년째 있었는데 32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시장은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네. 코로나 이후에 나빠졌던 게 원상복구되는 수준에서 이제 그래서 좀 더 좋아진 애들이 좀 많이 좋아졌고 특히 작년에는 뭐 바이오들이 많이 올랐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돈에 대한 기대가 끝난 상태에서 본질적인 어떤 내재 가치 혹은 기업의 성장 스토리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적의 어떤 전가폭이 나타나는 기업들은 전체 상장된 종목 중에서 종목 수는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종목 수는 줄어들지만 좋아지는 애들에 대한 시장의 참여도는 높아지니까 주가 상승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시장이었고 실제 올해 시장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움직임이 없었죠. 그렇죠. 주가지수 뭐 지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 그렇죠. 그 자리에 있는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지수의 견인차 역할을 한 삼성전자는 주가가 빠졌고 대형주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 다 빠졌는데 지수는 유지를 했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하나가 시가총액 500조인데 500조짜리 하나가 10% 빠지는 상황이라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1조짜리 해서 500개가 움직이더라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한 2, 3조 되는 3조, 4조, 5조 정도 되는 종목들의 리레이팅이 올 한 해 내내 지속됐거든요. 그게 이제 특히 이제
8월달, 9월달 지나서 이제 대중들,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 이제 인지하게 된 게 이제 그게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업황 자체가 앞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은 업황 자체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패러다임 변화가 발생해서 발생하는 업황의 모멘텀이, 그러니까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경험해 본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올 한 해 주가가 뭐 종목들 10배씩 오른 종목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의 편성,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도주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주도주의 편성한 사람들은 사실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지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어떤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다라고 얘기했던,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누구나 돈을 버는 시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파고들고 접근했을 때는 그 어떤 해보다 돈을 벌기가 좋은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사실 많이 벌었습니다. 요즘 하도 그 돈을 그 손실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위 대형주, 우량주 중심으로 예. 투자한 분들, 그리고 작년에 많이 올랐던 거에 또 편승하신 분들이 예. 오히려 좀 재미를 못 올해는 보는. 굉장히 힘들었죠. 예. 자, 그러면 말씀대로 어쨌든 중소형주 단 그 몇 조 단위의 그런 것들은 많이 오르면서 시장은 좋았다. 예. 결국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 예.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고 또 내년도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되는 지금 시점. 테이퍼링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연초부터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해 왔고요. 그게 이제 시장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들이었는데, 물론 이제 큰 자금들,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자금들이 아닌 뭐 천억 단위, 몇 천억 단위, 조 단위의 자금들을 운영하는 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큰 자금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쪽은 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금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거는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지고 소비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물가가 자극을 받게 되고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기준금리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제로금리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수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자극하게 되는 물가나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걸 토탈해 보면 경기가 좋아지는 건데, 그럼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시그널이 발생하고 스크래치가 나올 때는 유동성 축소에 대한, 긴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가가 반응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유동성 축소란 측면을 제외한 나머지 반대쪽의 입장을 보면 경기라고 하는 부분이 회복된다, 좋아진다, 기업들의 실적들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 측면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시장 참여자들은 바라보게 되거든요. 결국 어제 같은 경우, 어제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이제 확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확정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미국 시장 주가는 오히려 더 올랐고, 그리고 금리 인상되고 테이퍼링을 시행하게 되면 미래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대형 기술주들이 나빠질 것이다. 미래 현금 흐름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형 기술주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기술주라고 하는 회사들은 이미 내부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상승기 때 금리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금리 상승기 때 오히려 은행만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실제 금리 인상에 타격을 받는다고 해서 주가가 데미지를 받았는데, 오히려 테이퍼링을 시행하고 나니까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먼저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현상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두려움보다는 이 부분을 인정해주고 앞으로 개선되는 시장에서 어떤 쪽을 바라볼 것인가 하고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의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과거에도 1996년, 97년, 98년, 99년부터 2001년도까지도 실제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하는 구간이었거든요. 네. 상승하는 구간에서 실제 미국 시장도 우리도 경험했던 IT 버블 현상들이 경험했던 그 시기가 바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였는데, 주가는 언제 끝나냐면 상승하던 금리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승을 동결시키거든. 동결시키고 이제 금리 인하로 들어가는 그 초입, 그때부터 사실 시장은 위험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금리가 인상되는 초기에는 데미지를 받지만 조금 더 지나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주가는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아직 시장 참여자들이 그까지는 바라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시장을 밀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되고,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의 기업 실적의 리레이팅 현상은 아직 크진 않은 상태고요. 유지하는 어떤 측면이라고 놓고 본다면
지수 측면에서는 지수의 움직임은 방어를 해주는 수준. 네. 그러니까 지수는 여전히 3,000포인트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놓여 있겠지만 넘쳐나는 자금들과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실적 개선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은 이제 자기 자리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겠죠. 이게 올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고 내년 한 해도 계속해서 그런 현상들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앞으로도 좀 중소형주 중심의 네. 시세 분출이 좀 있을 것이다.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말씀하셨던 대로 2차 전지 소재주가 그 뭐라 그럴까요?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정말 많이 올랐죠. 뭐 네. 10배 오른 기업들도 있고요. 참 몇 배씩 오른 기업들이 많은데 최근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 대신 이제 뭐 게임 시장이라든가 네. 메타버스가 좀 네. 떠오르면서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는 이제는 주도주로서 이제 부러진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10월 초에 그렇게 봤거든요. 네. 10월 초에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일단 시세가 일단락되고 이렇게 일단락되고 나면 보통 일반적으로 다시 자리를 잡고 정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배경 자체가 달라졌느냐. 기본적인 배경 자체가 달라졌냐 놓고 보면 달라진 건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이제 소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는 배터리 셀 업체에서 자동차에서 공급해주는 배터리 수주받은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기 소재를 확보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발생한 거죠. 거기서 특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 BM이 뭐 SK이노베이션한테 한 10조 정도 계약도 그렇죠. 하고 이런 선제적인 어떤 수주를 받는 부분들이 주가의 모멘텀을 작용했는데 사실 2차 전지 쪽도 사실 파고 들어가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2차 전지 하면 소재나 장비나 부품 관계없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현상들이 작년에 보여졌는데요. 재작년도 그렇고.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9월 달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소재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부품 관련된 종목들, 장비 관련된 종목들로 이렇게 구분돼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가 건자는 또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냐면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마다 따로따로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그만큼 디테일해졌다는 얘기고 디테일해진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주가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둔화된다는 얘기지만 문제는 업황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만큼 큰 상승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보다 한 단계 더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소재 쪽보다는 지금 장비 쪽이 월등히 더 유리한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소재 쪽만 바라보고 있고 장비 쪽을 안 바라보고 있거든요. 최근까지 그거 가지고 돈 벌어서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잘 나가는 애들이 변동성도 크고 주가 탄력도 크니까 그쪽을 바라보는데 어차피 소재라고 하는 것은 장비를 통해서 소재가 배터리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주요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 뭐 미국의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그 리디안인가요? 걔네들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GM 포드도 그렇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들하고 이제 조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만 해도 약 600기가와트시 정도 차후에 궁극적으로 600기가와트시 정도의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600기가와트시 정도면 설비 라인만 60조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설비 라인 60조 정도 들어갈 때 국내 기업들, 어차피 국내 배터리 셀 회사들이 배터리 공장을 짓게 되면 국내에서 현재 협력하고 있는 협력사들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주가의 반영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차 전지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돼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줄 것이고 문제는 시장이 아무리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떤 특정한 집단, 소수의 집단만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생명력이 굉장히 짧아지거든요. 그렇죠. 섹터 자체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게 짧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백업을 해주고 하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2차 전지의 딜을 이어서 백업을 해주는 게 원래는 제약바이오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하면 IT와 BT인데 제약바이오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리에이팅이 나타나주고 그에 대한 데미지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내상을 너무 깊이 입었기 때문에 당장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줄 수 있는 여건들은 못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돌려주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바이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뜻 못 사고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다쳐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IT만으로 밀고 가야 되는데 IT만으로 밀고 가기는 힘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시장에서 항상 제약바이오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던 종목군이 바로
게임주들이거든요. 게임주 어차피 게임과 게임 그 디지털 컨텐츠 쪽은 제조업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장성이 무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인베이더가 그 무한 확장성의 가능성을 시장에서 한번 딱 임팩트 있게 보여줬고요. 문제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단발적으로 한두 종목이 움직여주는 현상으로 나타나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1990년도 후반기에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환경 자체의 판이 바뀌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간다. 그러니까 평면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활동적인 인터넷 환경으로 가게 되는 과도기에 메타버스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페이스북의 저크버그가 회사명을 바꿨잖아요. 네, 메타로 바꿨죠. 근데 이게 페이스북의 그 브랜드 가치가 50조 정도 되는데 이 50조 정도 되는 가치를 과감히 버리고 메타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다는 것은 저크버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인터넷 환경, 사업 환경에서 페이스북이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 이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존 인터넷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겠죠. 판을 엎어서 새로운 판을 만드는데 자기들이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회사명을 메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큰 기업들이 그 기업들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순간부터 페이스북이 종속되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미 메타라는 회사가 선점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무슨 게임할 때 예.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아이디를 항상 큰형님으로 예. 딱 정해놔요. 그러면은 그냥 뭐 나이가 많건 적건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큰형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 예.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그런 거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굉장히 뛰어난 게 뭐냐면 회사명을 메타로 바꿨다는 얘기는 우리 인터넷 메타버스 이전에 지금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 회사 이름을 인터넷으로 만든 것과 동일하거든요. 이 인터넷은 하면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다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패러다임을 페이스북이 지금 물론 페이스북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문제는 어쨌든 간에 회사명을 바꾸면서까지 대규모로 밀어붙이는 어떤 과정이고 지금 올해만 이제 내년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비용을 한 12조 쓴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페이스북이 메타로 전환해서 메타버스 그 영역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결과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진행되는 과정은 이어진다는 거죠. 그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 파생되는 비즈니스의 항목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서 중추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고 플랫폼이 구축되고 나면 컨텐츠가 들어가야 되고 컨텐츠가 들어가게 되면 디바이스를 통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4차 산업의 과정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산업으로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을 측정한다든가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 있었냐면 91년도에 외국인한테 자본시장 개방된 당시에 저PR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저PR 종목들이 한 그때 많이 오른 종목들은 한 50배 이상씩 올랐고요. 그리고 99년도, 98년도 이제 IT 버블이 형성될 때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실체도 없는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10배에서 100배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나왔죠. 지금 그 상황들이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까지 주도 역할을 해왔던 2차 전지, 소재주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주가 계속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메타버스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2차 전지 가다가 쉬어갈 때쯤 되면 메타버스가 밀어붙이게 되고 또 이쪽은 변동성이 월등히 큰 종목들이거든요. 큰 종목인데 초기에는 종목이 몇 개 없었어요. 한두 개였다가 지금 이제 점차 종목군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확정된 제조업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뭐 2차 전지 같으면 2차 전지를 실제 그렇죠. 생산하거나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들만이 관계되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플랫폼이고 좀 더 확장하게 되면 컨텐츠고 거기서 이제 디바이스로 연결될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완전한 플랫폼이 구축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존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B2C 기업들은 다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인터넷 1998년도에서 99년도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서 주식시장에서 인터넷 주식이 폭등할 당시에 저도 이제 그때 편성해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때는 인터넷 회사라고 구분되는 조건이 뭐였냐면 홈페이지가 있느냐 없느냐. 맞아요. 그때는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있으면 인터넷 회사. 근데 지금은 모든 기업이 홈페이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홈페이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인터넷 기업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야만이 인터넷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메타버스 쪽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제조업, 예를 들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확장이 안 되지만 메타버스는 무한 확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집단 자체가 한두 종목이 움직이던 게 아니라 집단화됐을 때 집단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집단화가 되면 이건 거스를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시장의 돈들이 그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 대표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제까지 2차 전지 소재 충분히 올라와서 이제 좀 주도주로서 꺾였고 메타버스도 좀 올라오다가 이제 좀 쉴 때가 됐다. 이거 좀 어느 정도 좀 일시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대표님은 오히려 이 두 개가 앞으로도 계속 계속 밀고 간다. 서로 땡겨주고 밀어주면서 주도주로서 끌고 갈 것이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주로 어디에 있냐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회사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큰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범위 하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범주를 뛰어넘는 시세 리레이팅을 보여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도 변동성도 크고 나름대로 프로젝트들이 성공하는 프로젝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주가들이 빵빵빵 튀어주는 종목들이 나온다고요. 그럼 얘네들은 양쪽에서 메타버스와 2차 전지가 치고받고 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치고 가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백업을 해주는 역할들 하죠, 시장 내에.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시가총액 상단의 종목들이 추가적인 하단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단을 확인하고 돌려주는 어떤 과정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수도 안정적으로 견인해주고 있고 거기서 다수의 종목들이 백업을 해주는 상태에서 소수의 종목들이 치고 가는 형태. 이게 올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럼 이제 게임주와 관련해서 메타버스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이 게임주가 메타버스라는 것과 연계가 되면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메타버스에 근접할 수 있는 게 결국 디지털 기업들이 가장 먼저 근접의 용이성이 있는 거죠. 일반 우리 다른 어떤 산업보다는 특히 디지털 컨텐츠를 생산하는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환경은 아직까지 예를 들면 네이버의 제페토, 뭐 미국의 로블록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나의 플랫폼화 시키는 그렇죠. 거냐인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저커버그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현재 난립하면서 생겨나고 있는 다양한 그 메타버스의 플랫폼들을 서로 연결짓는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페토에 들어갔는데 내가 제페토에 로그인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안에서 제페토를 나와서 로블록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페토 안에서 로블록스로 바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들이 지금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는 기술자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닌데 그렇죠. 어떤 게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돈이 될 만한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1순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1순위가 되는 회사들이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겠지만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파생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계속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애들이 하나 둘씩 합류하면서 집단화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쭉 올라가면 결국 또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은 뭐 저도 주식시장에 있지만 주식시장만 바라보는 분들은 주가가 일정 수준 올라가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주식을 또 팔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쉬어가는 건데 궁극적으로 중추적인 어떤 큰 코어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자금들이 더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최근에 그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이 저는 2012년도에 비트코인을 2불에 샀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2불에 샀는데 그게 뭐 4-5배 났길래 좋다고 팔았어요. 그때 갖고 있던 걸 가지고 있으면 한 2조가 되더라고요. 아, 엄청나네요. 저는 그때는 우리나라에 코인 거래소도 없을 때 미국을 통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매매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접근을 못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도 이제 ETF 승인이 나고 나니까 지금 이 가격에도 사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죠. 단순히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조금 올랐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고 쉬어가는 과정들은 펼쳐지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제가 주식시장 정권회사 다니면서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들 대개 보면 뭐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 이런 회사들을 제가 언제 얼마에 매매했었냐면 SK 지금 20만 원씩 하고 있는 종목을 제가 5천원, 만 원에 매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본질적인 가치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인데 지금 2차 전지와 메타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황들, 섹터들을 볼 때 기업의 실적들이
기대 이상의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실적을 보여주는 만한 회사들이 있는가, 섹터가 있는가 보면 별로 없어요. 그게 오히려 더 2차 전지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를 더 밀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다른 쪽에서 괜찮은 애들이 계속 나와주면 힘이 분산될 텐데 지금 분산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집중화시켜주는 그런 현상들을 시장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핵심적인 결국 이게 주도주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시장의 주도주는 항상 세상과 같이 가는 거죠. 세상의 방향과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다르게 가는 건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큰 주도주가 나타났던 게 94년도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IT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뭐 99년도 인터넷 때문에 IT 종목들 다 올라갔고 2004년, 5년, 6년, 7년도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산업재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때도 뭐 OCI 같은 경우도 그렇죠. 60배 이상 올라가고 뭐 조선주들도 뭐 기본 30배, 40배씩 다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회적인 현상들과 맞물려서 가는 거지 주식시장 안에서만 움직이는 현상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과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 세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끌고 가는 건 2차 전지고 새로운 트렌드로 패러다임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게 메타버스니까 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쪽에서 이 정도의 어떤 점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들이 있는가, 종목 기업들이 있는가 볼 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가 계속해서 이 주도주로서의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런 게 이제 펼쳐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요즘 그 게임주들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10% 촬영 일자로 해가지고 12% 정도 또 하락했고 장중에는 뭐 20%까지 빠지기도 하고요. 그 뭐 리포트가 좀 이 밸류에이션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설명 못하는 거죠. 이게. 네.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떨어졌는데 이것을 이제 결국 거품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 외부 변화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게임주만이 아니라 그 드라마 같은 콘텐츠주들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버블이라고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위메이드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버블이죠. 근데 문제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리팅이 나타나서 많이 올라가던 종목들은 그 당시에는 항상 버블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회사가 해당 비즈니스를 통해서 실정적인 어떤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 그게 버블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들로 이어졌거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3만 원짜리가 5배 올랐잖아요. 불과 몇 달 사이 5배 올랐는데 문제는 위메이드가 버블이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 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려면 위메이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임주들도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같이 집단화해서 올라가줬으면 오늘 같이 이렇게 드랍 현상들도 안 나타났을 텐데 게임 업종 중에서 위메이드만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위메이드만 하나만 그냥 주구장창 올라가 버리니까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걔를 쳐다보는 거죠. 매매를 하든 안 하든. 직접 참여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바라보지만 매매하지 않는 사람들도 저거 샀더라면 하는 그런 관점. 그리고 저거 너무 위험한데라는 어떤 부정적인 견해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매매에 직접 들어가서 막 치고받고 하는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지만 객관적인 입장에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식 수준의 이상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이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이 주식을 사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별로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팔 사람들도 별로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위메이드 하나만 움직였을 때는 이건 버블이 100% 맞는데 이게 위메이드가 만약에 다른 게임주들로 연결돼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올라가 준다면 이거는 버블이라고 논하기 이전에 이제 버블이 생기는 초기 국면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버블이다라고 얘기할 때부터 주가는 뭐 두세 배씩 더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마이클 버리가 그 유명한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가 저도 극장에서 5번 봤는데. 그래요? 예. 마이클 버리가 연초에 그 테슬라 주가 올라가니까 700불, 800불 때 공매도를 그렇게 하고 비싸다라고 했다가 얼마 전에 900불 넘어가면서 다 정리하고 항복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지금 지나고 보니 또 다행이에요. 또 항복했잖아요.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자기는 테슬라를 공매도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올라가는 건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부풀려졌던 주가는 빠지지 않는 가운데서 기업의 실적이 뒷받쳐 주니까 PR이 뭐 900배, 1000배까지 갔던 PR이 지금 100배, 200배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주가가 보통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PR 높은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PR 높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가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높은 PR을 보였다가
기업들이 실적들이 증가되고 이익이 개선되면서 PR이 자연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 속 그때가 주가가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일반적으로 그 주식들을 그냥 시장의 잣대로만 평가하면 다 버블로 보여요. 옛날 2006년도인가요? 2006년도에 지금 OCI가 옛날 동양 제철화학일 때 그래서 동양개처가 그때 25,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 제가 그 종목을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었다가 35,000원대 들어가서 단기간에 65,000원인가 7만원까지 가길래 팔았죠. 팔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돈을 버네? 좋아하고 이제 비싸. 너무 많이 올랐어. 했더니 당연히 빠지더라고요. 빠지더니 잠깐 쉬더니 어느새 딴 거 보고 있는 사이에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가는 거 쳐다보고 있다가 잠깐 들어갔다가 못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나오고 또 흔들다가 또 가고 하던 게 제가 판 가격에서 10배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여기 나와서 안 그래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진 나의 상식, 나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시장을 평가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평가하는 당사자가 대상이 본인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답을 주는데 그 시장에서 답을 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싸다 비싸다라고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주식이 항상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콘텐츠주도 우리 오징어 게임이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제 또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너도 나도 막 추천주로 막 콘텐츠 회사들이 나오고 근데 뭐 실적이 못 받쳐준다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또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고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일상적인 모습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좀 여기서 눌림목이 있다 갈 만한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살아나는 애들과 탈락하는 애들이 나올 텐데요. 저는 이제 시장에 대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어떤 특정한 이슈가 발생해서 모멘텀이 형성되면 관련된 애들이 막 다수가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종목이 위메이드처럼 이렇게 치고 가도 위험해 보이지만 집단화돼서 순환매가 돌아 그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막 돌아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전부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면서 어느 순간 한번 딱 맞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10월 초에서 중순에 2차 전지가 맞았던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다음 맞고 나서 모든 종목이 다시 똑같이 쉬었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탈락하는 애들이 나오고 다시 자리 잡고 치고 가는 애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다수의 디지털 컨텐츠 종목들이 움직여주다가 최근에 많이 맞았죠. 뉴도 그렇고 숏박스도 그렇고 많이 맞았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눌림목을 받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는 보장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얘네들이 어느 과정들을 거치고 어떤 애들이 먼저 돌려주는지 혹은 돌려주는 과정 속에서 그 시세가 다른 종목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사실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냥 전 세계에서 시청률 1등 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드디어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는 맨 마지막의 역할을 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금융은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다음에 모든 운동들도 우리가 다 금메달 따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소득도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상태고 그렇죠. 예, 아직 남북이 통일이 안 돼 대치하는 단계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세계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자리를 잡아가지 못했던 게 바로 언어거든요.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쓰는 문자는 한글은 전 세계에서 우리만 쓰고 있는 거지만 그렇죠. 영어권 국가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다 알파벳을 기초로 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적인 어떤 장벽 때문에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노래는 이제 BTS를 통해서 음악은 감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이가 좀 쉽지만 이 문화 콘텐츠가 진출하기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지난번에 뭐 승리호도 그렇고 몇 가지 드라마들을 통해서 이 문화 콘텐츠가 서양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네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 한국 시장이 굉장히 낙후되고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던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려주는 역할도 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디지털 콘텐츠 쪽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는 제조업 국가지만 제조업은 성장의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산량과 판매량에 의한 한계점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큐가 막혀 있는데 디지털 컨텐츠는 큐는 무한대로 열려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자리 잡아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네. 뭐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한류 열풍이 이제 가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네. 드라마까지 연결이 됐는데 요즘 뭐 하이브에서도 그런 발표가 나왔죠. 게임주 여기처럼 NFT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뭔가 메타버스 세상에 또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거긴 하지만 뭐 가상화폐와 다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뭔가 또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네. 투자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페이스북이 그렇게 사명을 바꾼 것처럼 이게 그러한 사람들의 리더들의 입장에서 기업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큰 흐름이기 때문에 돈을 막 엄청 투자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성공을 알고 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산업, 이쪽 비즈니스가 제대로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버는 그렇죠. 거고요.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버는 거고 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대신에 버는 돈은 굉장히 작겠죠. 그러니까 성공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 결국 돈을 번다는 게 돈이 있는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사람들은 일부를 담궈보는 거고 담궜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고 되는 모습이 나와주면 자금들을 더 집중해 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 중에 굉장히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원래는 OS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 프로그램을 판매하다가 이제 오피스 365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기업으로 바뀌었잖아요. 클라우드 기업으로 바뀌어서 클라우드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아마존을 위협할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구조가 바뀌었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결국 메타버스 환경으로 다 넣어서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회의하는 프로그램 팀인가요? 그 안에도 메타버스 환경으로 아바타를 집어넣어서 가상 회의를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사용됐던 파일들을 오피스 365로 연계시켜서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빌 게이츠 그 회장이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가 메타버스다라고 누누이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거기다가 페이스북에 그거가 동참을 했는데 문제는 이 회사들은 조그만 회사들이 아니라 돈이 많은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죠. 돈이 많은데 자기들 이쪽이 돈이 되겠다고 해서 돈을 집어넣게 되면 자기들이 판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이 다 거부해서 그냥 망해가는 상황이 만들어질지라도 그때까지는 이 거대 기업들이 돈을 집중해서 투자할 것이고 이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도 특히 디지털 쪽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조금씩이라도 다 일단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기존에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은행들도 그렇고 이쪽에 대한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좋은 쪽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일반 소시민들은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고 그다음에 뭐 지식도 없는 거고 조직도 없는 거니까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쪽에 우리는 그냥 발만 담궈서 한번 같이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신 대로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막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냐 아니면 우리 아까 그 98년도 인터넷 붐 IT 버블 얘기하셨지만 2000년도에 그게 지나고 나서 진짜 인터넷에서 살아남고 강자가 되는 것들은 뭐 구글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이렇게 몇 년 후에 나타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투자 시점을 뒤로 늦춰서 살아남는 기업이 보일 때 들어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도 또 그건 아니고요. 시작될 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주식시장에 있는 뭐 저도 펀드들 주식을 살 때 주가가 올랐으니까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잘 못 사게 되고 그러다가 참지 못해서 또 사서 물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오류가 있는 게 좋아 보이는데 비싸 보이잖아요. 그렇죠. 들어가고 싶은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내가 일찍부터 들어갔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너무 비싼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또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오류를 범하는 게 내가 가진 돈을 배팅을 하는 배팅 금액을 보통 일반적으로 조용히 쉬어가고 있던 종목들을 밑에서 뭐 예를 들면 쉽게 나오는 것들 투자를 관점에서 꾸준히 사는 어떤 그런 관점의 배팅액만큼을 배팅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주식을 주가가 조용히 있는 종목들을 살 때
배팅하는 배팅 금액이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한 1, 2만 해보는 거죠. 1, 2만 해보고 손해 나면 발을 담가놓자. 1, 2만 해보고 손해 나면 그냥 잘라버리고 거기에서 오는 데미지를 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니까 발만 담궈보는 거죠. 그리고 발 담궜는데 주가가 좋아져요. 그럼 주가 좋아질 만큼 또 조금씩 더 담궈보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생각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와주면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시세가 예를 들면 시장에서 전부 다 얘는 너무 비싸, 버버리야, 안 돼, 팔아, 그런 신호가 나올 때 줘버리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래자들인데, 거래자의 역할은 거래를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거래를 통해서 캐피탈 게인을 취득하는 건데, 우리는 사업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가와 거래자의 기본적인 마인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트레이더로서 역할을 하려면 시장에서 변동성이 발생하게 되면, 물론 그게 기업 내재 가치가 전혀 없고 부실하고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동안 보여왔던 레코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실적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 잉여 현금도 있고 재무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진출해서 그에 대한 동력을 가지고 주가의 리턴이 나타난다면, 주식시장에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고 난 후에 그다음부터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고, 인터넷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구글이고 한국은 네이버인데, 네이버는 2003년도에 나왔고 구글도 그 시기에 나왔죠. 그런데 인터넷이 시작될 때 90년대 후반기에 미국의 알타비스타, 라이코스 뭐 이런 회사들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야후가 확 잡고 있었죠. 야후가 그래서 주당 1억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99년도에. 그런 회사를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코리아닷컴 기억나시나요? 네. 도메인 가격은 500억에 거래됐던 도메인 가격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참 도메인의 가격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때 코리아닷컴이 도메인 가격이 500억이나 갔었어요. 그리고 드림이즈, 그다음에 뭐 네이트, 뭐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결국은 네이버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듯이, 이게 어느 정도 구축되고 난 후에 토양이 조성되고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됐을 때, 그때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나오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같이 조금이라도 발을 담궈서 같이 가봐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조금이라도 발을 담궈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아, 이거 내가 잘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담근 것마다 족족 다 손해를 보면 또 그것도 되게 실망스러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발을 잘 담그죠?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은,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데요. 저는 초기에 예를 들면 돈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주식을 살 때 이 100에서 1만 사요. 1만 사는데 한 10개를 한 1만 사면 내 계좌의 비중을 10%밖에 투자를 안 하지만 종목을 10개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섹터. 그렇죠. 이쪽 섹터에서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도 제 동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2차전지 이미 2017년, 18년부터 본 적 있잖아요. 그 중에 가는 애가 있고 안 가는 애가 있는데, 아, 쟤들 다 사버리는 게 제일 속 편하겠다. 이제 그게 소위 이제 ETF인데, 그때는 ETF 나오기 전이었고, 지금도 만약에 시장에서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쪽, OLED 쪽, 뭐 게임, 미디어, 뭐 2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종목들이 다양하게 움직여주면, 사실 사람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욕심이 나서 다 가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다 가지고 이고 싶어서 다 가지고 있으면 또 내가 가지고는 안 가고 다른 애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가지고 싶어서 하면 돈은 없고, 여기서 바로 이제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내가 초기에 배팅하는 배팅액을 최대한 낮추는 거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언제 버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벌어요. 들어가서 예를 들면 1%씩 들어갔다. 1%씩 10개를 들어가고, 그 다음 또 10개를 들어가서 20개를 들어갔다. 여기서 더 넓혀 갈 가능성은 별로 높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한 20개 들어가게 되면 비중이 한 20%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 중에서 20개 종목 들어갔으면 이 중에서 한 60%에서 70%는 안 되는 종목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20개에서 한 70%면 14개 정도가 안 되겠죠. 14개를 자르면서 자르지 않고 남아있는 애들한테 더 해주는 거죠. 얘를 1%를 자른 것을 기존에 1%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더 해주고, 또 안 가는 것들을 얘를 또 탈락한 애는 잘라서 살아있는 애한테 더 해주고, 그렇게 가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시장에서 제일 센 종목, 제일 주도주가 내 계좌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게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이고, 이걸 통해서 그냥 항상 똑같이 가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가고 어떤 주도주가 나오든지 간에 주도주가 있다면 내 계좌에 그 주도주가 반드시 들어있다. 네. 그 주도주 우리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주도주에 대해서 참 찾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주도주를 좀 미리 일찍 발견할 수 있을까? 주도주는 찾을 수가 없어요. 주도주는 사전에 내가 이게 주도주야라고 찾아본들
맞으면 운이 좋은 거고 대부분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요? 내가 아무리 세상을 좀 잘 보고 읽어보고 이쪽이 발전할 거야 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안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종목들 나한테 편입을 시켜놓고 살아남는 힘이 강한 애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익이 조금 나면 이익을 실현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익은 절대 실현시키면 안 돼요. 그래요? 이익이 발생했다가 다시 이익을 다 반납해서 내가 본전 왔을 때 그때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도 없이 지금 본인도 배우지도 않아도 하고 있는 주식을 사서 손해보면 물타기 하다가 언제 파나요? 평균 단가 본전은 팔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아주 행복하면서 판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서 주가 올라가서 이익이 났다가 이익을 반납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 팔 걸 후회하죠.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주식을 사서 팔 때까지 계속 손해 보고 있다가 본전에 파는 게 기분이 좋은 일인가? 내가 주식을 사서 이익을 계속 보고 있다가 본전에 파는 게 기분이 좋은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주식을 들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익을 보고 있던 종목들이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결과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서 내가 산 단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 가면 잘라버리고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간 애를 비싸다라고 생각해서 팔면 되는 게 아니라 걔를 더 사주는 거예요. 다시 본전 올 때까지 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모아가다 보면 내가 주도주를 골라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매매 자체가 주도주를 잡아내주게 되는 거죠. 그냥 내 계좌에 그냥 남아있는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개를 산다라는 거는 지금 예서 2차 전지 소재다 아니면 2차 전지주다 이렇게 하나의 섹터에서 10개를 산다는 아니죠. 얘기죠? 그거는 2차 전지를 정한다는 것은 2차 전지가 주도주라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장에서 어떤 애들이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양한 업종에서 그중에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애들을 다 건드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소개팅 할 때 나가서 뭐 원샷 원킬로 내 눈에 맞아서 사랑을 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만나보고 안녕하십니까 하다가 아이고 잘 가세요 뭐 이러다가 눈이 맞을 수도 있는 것처럼 종목도 다양한 섹터의 다양한 종목들을 내가 가져보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힘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쪽 섹터들, 동일한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이 먼저 탈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쪽 동네는, 그쪽 섹터는 시장에서 현재 매매할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이제 안 가게 되는 거고, 남아있는 쪽에서 종목들 서로 새로운 걸 피킹할 수도 있고, 여기서 더 강한 애들을 잘라낸 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양한 섹터의 다양한 종목군들이 소수의 섹터와 소수의 종목들로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 대략 20여 종목? 보통 20개 정도? 예.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투자를 하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게 막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마다 사가지고 이렇게 수십 종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조금 오르면 계속 팔고. 예. 근데 팔면 안 판다. 팔면 안 돼요. 내가 주식을 우리가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아는 분들 저는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식이라고 얘기하면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매도를 잘해야 된다 얘기하고. 그렇죠. 매도 예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매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매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사서 수익이 많이 나면 아무 때나 팔아도 돼요. 절묘한 타이밍을 잡아서 팔아야 되는 이유는 매수를 잘 못했기 때문에 매도의 시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매수를 잘하면 아무 데나 팔아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표님은 매도를 언제 합니까? 그렇게 해서 주도주 해서 수익이 났어요. 예. 근데 계속 수익이 나고 있어. 혹은 뭐 가다가 다시 꺾였어. 예. 언제 그 주식을 파시나요? 일단 제가 운영하는 포지션의 종목들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데 되게 평균 수익률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한 3, 40번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이제 3, 40번. 예, 뭐 지금 한 100번씩도 사요. 시간이 계속 가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의 보유 기간이 벌써 1년 6개월 정도 돼 가는데 1년 6개월 동안에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죠. 샀는데 수익은 거의 100% 가까이 나는 상황이지만 언제 정리를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수익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매도에 대한 조급함이 사라지는 거죠. 왜? 아무 때나 팔아도 되는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또 주식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온리 트레이딩으로 하기에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산업 자체가 이 회사가 발생시키고 있는 이익의 어떤 질,
이익의 어떤 속도 이런 부분들이 정체되는 상황들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건 단순히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제일 중요한 건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이고요. 공장 가동률이고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세상의 이목인 거죠. 그런 부분들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리고 그와 같은 종목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분들의 움직임들이 약화되고 있느냐 아니면 살아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아무리 이 종목이 좋아 보여도 그 섹터가 전멸한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종목 하나 나오는 건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내가 움직이면 그 옆에 친구들이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될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주변 친구들도 같이 나보다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게 좀 덜 올라가고 내가 안 가지고 있지 않은 동일한 성격의 종목이 많이 올라가면 아쉬워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주변의 친구들이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힘이 약화되고 거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시세에 어떤 돌려주는 어떤 뭐 저는 제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가격을 잡아내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요한 가격대에 도달했다가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매물들을 출회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때 정리해야 될 때인 거죠.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최대한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그 수익이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많은 종목을 발굴해서가 아니라 하나에서 그냥 왕창 뽑아내는 거라고 예, 수익률을 높이는 거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는 게 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우리가 좀 너무 쉽게 매도를 하면 안 된다. 예. 수익이 나는 종목. 왜냐하면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주식이 아니고요. 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사고 파는 것은 보유하기엔 하나의 행위일 뿐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장기 투자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요즘 그 한국 시장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 좀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월 달에 팔았으면 난 수익 났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런 경험치들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가 좀 힘들어. 그냥 수익이 적당히 자기가 생각하는 수익이 나왔을 때 그냥 팔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장기 투자가 맞다, 단기 투자가 맞다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익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다면 계속해서 장기 투자와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수익을 아주 얕은 수익이 발생하다가 그 수익이 반납하는 과정이 발생하면 오늘 샀다가 오늘도 팔 수 있어야 되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특정하게 규정 놓고 장기 투자가 좋다. 기업이 망해가는 해를 장기 투자하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산업 섹터 자체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 구조가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 본질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본질이 좋은 상태에 놓여 있느냐 좋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지겠죠. 그거를 베이스로 깔지 않는다면 그때 팔을 걸, 그때 살 걸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 요즘 이렇게 거래량이 확 줄어든 이유를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자체가 좋아서 대형주, 우량주 중심으로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버티자. 그러니까 그냥 시장 보기 싫으니까 덮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특히 이제 작년에 주시장에 들어와서 소위 이제 주린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그 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카카오도 15만 원에 많이 샀고 왜 15만 원에 샀는지 잘 모르겠지만 카카오도 많이 샀고 셀트리온도 많이 사고 이런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소위 말하는 우량주라고 하는 종목들을 많이 사서 그냥 들고 있으면 돈을 벌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그분들이 산 목적 자체가 나는 삼성전자를 사서 그냥 시간을 두고 나중에 언젠가는 돈을 벌면 팔 거야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사러 들으면서 중소형 개별 종목들이 보여주는 변동성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과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는 내가 가진 자금과 시장과 해당 내가 배팅하는 대상의 성향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사면서 내일 당장 올라가길 바라고 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식 주린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착각하는 게 삼성전자를 사놓고 내일이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포자기한 단계에 들어갔죠. 그렇죠. 자포자기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분들이 끝까지 주식을 안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자포자기를 하는 순간부터는 조금만 주가가 올라면 그 주가가 이제 주식이 비싸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럼 팔기 시작돼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하단을 확인하고 명확하게 68,300원 하단을 확인하고 돌려주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돌려줘서 치고 가려면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해도 삼성전자 올라가기 힘든 이유가 외국인보다 더 많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데 이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시켜 줄 것인가. 이 물량들을 소화시키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 시간 동안에 결국은 삼성전자에 함몰되었던 약 30조 정도의 자금들은 결국 시장으로 다시 엑시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환율 원달러 환율도 1,140원 이하로 내려와 줘야 되고 테이퍼링은 이제 인정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없는 것이고 삼성전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하이닉스 빠지지 않고 다져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종목들이 이쪽 저쪽에서 툭툭툭 치고 가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돈 버는 종목들이 매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삼성전자가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를 팔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판 자금들이 시장을 빠져나가느냐 하면 잘 안 빠져나가죠. 일단은 뭘 다시 만회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 주식을 정말 팔고 싶어 하던 사람이 조금만 올라면 팔겠다라고 하시던 분이 조금만 올라면 팔고 나면 잘 팔았다가 아니라 뭘 사야 되지? 이제 현금이 있으니까. 바로 뭘 사야 될까를 또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이렇게 10종목, 20종목 하나씩 조금씩 1%씩 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해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매수를 잘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언제 매수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 네. 이 시점은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물린 것도 막 주가가 잘 움직이니까 야 이거 좋은 것 같아 하고 들어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다고 바닥에 있는 거 들어가자니 이건 또 움직임이 없다. 오히려 뭐 많은 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언제 어떤 주가를 형성하고 있을 때 매수에 들어가야 되냐. 예를 들면 그 시장이 강세장이 진행될 때 보통 이제 정시 기관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뭐 이러잖아요. 네, 사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자빠지고 다치거든요. 위험하죠, 진짜. 네, 사실. 다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많고, 근데 그 바닥이라고 하는 정의도 시장이 바닥을 알려주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주식을 사는 본인이 결정한 이유거든요. 바닥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사야 되는 시점은 언제냐. 그게 뭐 아주 디테일하게 뭐 계량화 시키지 않더라도 나의 생각을 통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점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 내가 특정한 종목을 보면서 이 주식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주식을 사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고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그 주식을 사려고 마음먹었을 당시에 내가 매수를 할 때 그냥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비싼데 사면 빠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사는데 주저주저 하게 되는지 내가 이 종목을 사는데 대한 심적 부담이 느껴지는 종목이 있고 아주 편안하게 사러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게 실패를 하냐면 편안하게 사러 들어가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실패를 해요. 편안하게 살 때는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 대체적으로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내가 몰려있을 때 내가 손해보고 있을 때 그 종목을 살 때는 편안하게 들어가죠. 왜? 내가 산 가격이 기준 가격이 돼서 그 가격보다 낮다고 싸니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보다 싸다고 생각하니까 저 가격에도 샀는데 이건 너무 싸 보이는 거죠. 돈이 있을 때마다 그 종목을 더 사게 되고 그 종목을 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안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는 다른 종목은 주식으로 안 보여요.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가 사서 예를 들면 주식을 한 번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돈이 뭐 크든 작든 간에 주식을 한 번에 살 수가 없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을 사고 싶을 때 사고 산 가격에서 주가가 내려가면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우리 보통 물타기 한다고 하잖아요. 네. 물타기 한다는 정의는 이 주식이 반드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건데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1년 동안 안 갈 수도 있고 2년 동안 안 갈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10년 동안 안 갈 수도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입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질을 해보고 사고 싶은 주식이 있으면 입질을 해보고 나서 내가 입질한 가격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그건 일단 스테이. 무조건 거기서 추가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추가로 사게 되면 내가 가진 자금을 함부로 낭비해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럼 걔는 일단 냅두고 다른 종목을 샀는데 얘가 올라가면 내가 주식을 살 때 목적 자체는 사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올라가면 내가 생각한 내 판단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내 판단이 맞았으니까 이 주식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이 맞았으니까 내 판단에 추가 배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내가 들어가서 포지션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고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빠지면
올라갈 거다는 기대를 가지고 타겟을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속 자금들을 더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가진 자금들을 100% 활용을 잘 못하고 엉뚱한데 돈은 몰려있고 없는 돈 가지고 한번 주식을 샀더니 얘는 급등을 해버려요. 그러면 내 가진 자금의 한 7, 80%는 손해보고 있는데 한 1, 20% 가지고 돈 벌었다고 스스로 기분 좋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이게 계좌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종목을 사서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가지고 그 종목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지 말고 내가 가진 내 계좌, 나의 계좌에 어떻게 해야지 나의 계좌를 불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게 내 계좌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 보여서 사는 게 아니라 내 계좌에 도움이 되는 애들을 편입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계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매매 자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드린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계좌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다 플러스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게 잘 픽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게 한 번만 해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어떻게 한번 우리가 그렇게 시도를 하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쉽게 초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첫째 주식을 살 때 나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버려라. 예.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하면서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하거든요. 물론 주식 투자하러 하는 목적 자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을 벌고 싶다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근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식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물론 아는 사람 없죠. 주식을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주식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주식은 단기 성과는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못하는, 주식을 전혀 모르는 분도 사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정말 날고 긴다고 하는 분도 사면 빠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서 내가 사서 올라간 것을 대부분에서는 나의 실력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실력으로 착각을 해서 처음에는 배팅을 아주 작게 했다가 돈을 한번 돈 맛을 보고 나면 그다음 배팅액을 막 늘리거든요. 첫째, 배팅액은 항상 균일해야 된다. 내가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나의 배팅액을 계속 동일하게 조절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게 내 계좌를 일단 살찌우는, 데미지를 안 받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균등하게 종목들 여러 개 다양하게, 삼성전자라고 해서 내 계좌에 50% 사고, 셀트리온이라고 해서 내 계좌에 막 50% 사고 하면 안 된다. 삼성전자를 사든 셀트리온을 사든 카카오를 사든 아니면 에코프로 BM을 사든 동일하게 내 계좌에서 일정 수준만큼만 들어가서 얘가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움직여주는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움직여준다면 거기에 대한 돈을 좀 더 보태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는 다자녀국 있을 때, 옛날 우리 어려운 시기에 많은 우리 어려우신 분들이 애들 많이, 우리 저 또래들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형제가 여러 명 있으면 시골에서 공부 잘하는 둘째가 공부를 잘해. 둘째는 서울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형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포기하고 누나들은 중학교 하고 포기하고 뒷바라지에서 동생 하나 밀어주잖아요. 우리 집안을 살릴 대들보다. 주식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 자식이 10명이다. 10명을 다 대들보를 만들려겠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중에 될성 싶은 놈을 밀어줘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비중을 조금씩 더 실어주는 거거든요. 10개가 있는데 1번, 2번, 3번, 10번까지 있어요. 근데 1번하고 2번이 잘 나가고 나머지는 비실그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떨어졌어. 그러니까 첫 번째 사고 주가 빠지면 더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고 올라가는 애가 있고 내려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려가는 애들은 얘는 일단 탈락 정리해서 올라가는 애한테 또 1번, 2번한테 모아주는 거죠. 그럼 1번, 2번은 처음에 1 들어갔다가 2가 돼. 근데 여기서 주가가 다시 빠져요. 그럼 얘도 잘라버리는 거죠. 얘도. 예, 근데 얘가 또 올라가면 또 보태주는 거고. 다른. 근데 이제 잘라버린다라는 표현,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손절한다고 할 때, 예. 이 손절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세요? 손절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가 놀고 있는 동네의 분위기를 잘 봐야 되겠죠. 섹터에서 얘가 혼자만 움직인 애라면 얘는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얘가 하나 움직였는데 얘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반응하는 반응도가 그 동네 그 섹터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나 준다. 그럼 얘는 거의 될 가능성이 높은 친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목 하나만 딱 찍어서 매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걸 그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룹별로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디테일하게 트래킹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시세가 전환될 때, 예를 들면 바닥을 치고
바닥을 확인하고 돌려주는 날 모든 종목이 똑같은 시간에 돌려주진 않아요. 선제적으로 먼저 돌려주는 애들이 있고 늦게 돌려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먼저 돌리는 애들이 핵심적인 종목이에요. 근데 보통 시장이 막 흘러내리다가 탁 맞고 돌릴 때 제일 먼저 돌리는 애들은 그때 그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가 비싼데? 다른 애들 들 빠졌는데 제가 먼저 올랐네? 그러면 얘를 사러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안 오르는 얘를 사면 쟤만큼 올라갈 거야 라고 얘를 선택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요만큼 올라갈 정도 되면 먼저 갔던 애는 저 위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일반적인 매매 패턴을 보면은 빠진 거 손절하기가 아까우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에다 조금 더 해서 단가를 물타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새로운 거를 발굴하려고 하지 예. 내가 처음 샀던 가격보다 높이 올라온 거를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또 살려고 하는 심리가 별로 없단 말이죠. 이게 이제 추세 추종 매매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 저도 뭐 아는 이 제도권에 아는 친구들도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데 제가 가진 시스템이 아마 외국에 있는 유명한 헤지 펀드들이 운영하는 시스템과 별반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식 매매를 많이 하다가 크게 자빠졌는데 크게 자빠졌을 때도 있었고 돈을 또 엄청나게 벌었을 때도 있는데요.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 때 복기를 해봤더니 돈을 벌었을 때 매매와 잃었을 때 매매가 극명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잃었을 때 매매는 전형적으로 지금 현재 수많은 우리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매매 방법. 빠지면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근데 제가 돈을 벌었던 매매 방법은 그와 완전히 다른 매매를 했더라고요. 주가 사서 올라갈 때 또 더 사고 또 올라가도 더 사고 했더니 돈을 벌었는데 이럴 때 공통점은 항상 안 되는 종목을 계속 살리겠다고 더 사고 했더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든 게 이제 벌써 제가 2004년도에 만들었으니까 그때 만들 때 가졌던 게 실패했던 매매 방법은 완전히 배제시킨다. 예,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단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냥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어렵거나 뭐 사실 시장이 무서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서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저는 그냥 항상 내일이 기다려져요. 아, 그게 정말 돈 버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내일이 불안한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일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미국장 때문에 불안하고. 저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저는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저는 그 아저씨를 몰라요. 일단은 그 아저씨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제가 잘 모르고 저는 주시장에 있으면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가지지 말자. 내가 한번 고민해봐야 답 없지. 예, 그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만 집중하자.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들어갈 것인가 나올 것인가. 주식을 사러 들어갈 것인가 팔고 나올 것인가. 이 행위만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게 결국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시장이 좋으면 좀 더 많이 벌고 시장이 나쁘면 좀 덜 깨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뭐 작년 4월 1일 날 시작한 팀의 수익률이 오늘 187%예요. 작년에 시작한 팀이 다 100% 이상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근데 이 수익률이 하루에 뭐 10%씩 20%씩 나왔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루에 뭐 1%, 0.5%,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누적돼서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이게 복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실 때 그 주식을 뭐 몇십 회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 오르는 종목 계속 다른 거 빼서 이게 계속 산다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이신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그러잖아요. 내가 100원에 샀는데 이게 120원에 사고 나중에 140원에 사고 이거를 정말 아까워하잖아요. 못 사고 구경만 하지 차라리. 새로 시작하려는 걸 사려고 하지. 이러한 심리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더 먼저 강한 거거든요. 일단 저는 제가 주식을 하면서 지금도 항상 반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식을 볼 때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주식을 바라보는가를 반문을 해요.
그냥 사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가. 근데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는 게 정상적이지만, 돈을 벌고 싶다는 것은 결국 욕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욕심을 가지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주관적으로 바뀌게 되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시그널을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잣대로 평가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매매가 꼬여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올라가면 돈을 벌어서 기분 좋다가 아니라 내가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내가 비중을 좀 더 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익률과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종목이 이 종목이 내 계좌의 비중이 5% 정도 되면 반드시 수익률 5%를 만들어요. 5%를 만들고, 만약에 여기서 비중을 10%로 만들게 되면 수익률이 2.5%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수익률이 15%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15%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5%를 더 추가해서 비중을 10% 만들면 얘 수익률이 10%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수익률과 비중을 항상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게 나눠서 하다 보면 수익률과 비중을 주가가 한번 탁 움직여주면 비중을 좀 더 실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비중이 늘어나는 것만큼 수익률을 만들어 가게 되면 결국은 비중이 1% 있을 때는 수익률이 1%밖에 안 되지만 비중이 50%가 되면 수익률이 50% 만들어지는 거죠. 50%, 내 비중이 50%에 수익률이 50% 나면 내 계좌에 미치는 수익률은 25%가 되는 거죠. 내 계좌가 25%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게 되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 체득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 훈련을 가지는 데 있어서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일단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 네. 참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네. 근데 현금 비중 예. 이렇게 항상 투자하실 때, 그럼 우리 보통 뭐 현금 비중 평소에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가져가세요? 저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하는 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계좌에 현금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뭐 예를 들면 뭐 20%를 해야 되니 30%를 하니, 이것은 주식 안 하겠다는 얘기랑 동일한 거거든요.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상의 내 계좌에는 주식이 항상 가득 들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현금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언제 어느 때라도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교체를 하기 위한 정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 계좌에서, 내 전체 계좌에서 한 5% 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5% 사고 5% 팔고, 그럼 또 5% 생기면 또 5% 사고 5% 팔고. 그러니까 주식을 완전 풀로 100% 갖고 있는 건 절대 안 되지만, 이게 현금 비중을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현금 비중을 뭐 20%, 30%, 그 시장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현금 비중을 높여라고 할 때는 이미 시장이 빠질 만큼 빠져 있을 때거든요. 네. 빠지기 전에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그렇지는 못하죠. 그렇죠. 항상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빠지지. 그래서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주가 실컷 빠지고 나서 빠지는 동안에 주식 풀로 들고 있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찍고 돌려주면 이걸 하락 중에 나타난 일시적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락을 온몸으로 다 맞고 데미지를 맞고 나는 이미 계좌가 만신창이 된 상태에서 현금을 조금 확보하는 거, 심적인 위안을 가지는 거지 계좌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하나만 다시 좀 여쭤보면은, 아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하락하면은 이제 팔아버린다. 예. 그리고 그 올라가고 있는 거에 예. 이제 태운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몇 프로 정도 됐을 때, 마이너스 몇 프로 정도 됐을 때 손절을 하시나요? 그거는 그 특정하게 규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5% 마이너스에서 자르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10%에서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 1% 비중을 실어가지고 마이너스 10%가 되면 내 전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0.0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리스크의 한도를 맥시멈으로 가져갔을 때 초기에 비중을 한 5%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손해를 보고 팔 수 있는 건데, 5% 가지고 10%를 손해보면 내 계좌에 미치는 수익률의 기여도는 0.5%밖에 안 되거든요. 0.5%는 사실 손실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뭘 잘하게 되냐면, 저는 종목을 사서 자르는 걸 손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그냥 하나의 매매일 뿐이다. 그냥 매매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 나가는 정도 수준의 비용일 뿐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좌를 탄탄하게 다져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런데 네. 이게 하다 보면 이 방법을 사실 좀 많은 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지만, 이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따라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시도를 이렇게 일단 해보면, 근데 참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은 하는데, 저는 이거는 분산 투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다르죠. 게, 예. 분산 투자를 하고서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꾸 조정을
우리 리밸런싱처럼. 예, 그렇죠. 리밸런싱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제일 주식에서 돈을 벌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어떤 특정한 종목을 좋은 걸 내가 풀로 한 번에 100% 샀는데 거기서부터 급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면 엄청나게 버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어릴 땐 그렇게 매매했거든요. 근데 그 매매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매매를 또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성공을 계속 예. 반복하게 되죠. 내가 풀 배팅을 해서 뭐 어릴 때 뭐 신용도 풀로 쓰고 뭐 이래서 들어가서 뭐 2배면 5배씩, 10배씩 버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 다음 매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매매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보장이 없는데 스스로 착각해요. 내가 돈을 이만큼 번 매매를 하고 났으니까 그 다음 매매 또 벌 것이다라는 착각하고 배팅을 하는데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주가가 안 가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만심이 가득해서 종목이 틀렸고 시장이 틀렸다고 착각해서 돈을 더 가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샷 원킬 매매를 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돈은 제대로만 걸리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제대로 걸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그다음에 그 다음 매매가 항상 고민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똑같은 매매 패턴을 반복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익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방식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매매가 똑같이 진행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항상 그 시장 그때 당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오늘 또 우리 도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 모시고 이제 이분의 그 매매 그 주식 투자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아, 또 이런 방식으로 또 수익을 항상 이렇게 고정적으로 내시려고 하는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투자법도 있구나. 예. 이걸 좀 새롭게 알게 됐고 아, 저는 좀 신선하게 보이는 게 그렇게 좀 여러 개 해가지고 이렇게 엎어 태우는 거. 예. 아, 이게 그 내 욕심만 거스를 수 있다면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식하다 보면 얘도 갖고 싶고 얘도 갖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욕심이 많죠. 근데 그걸 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 가지고 나서 가지고 또 주식은 사기 전에는 좋아 보이는데 사고 나면 또 나빠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기 전에 좋아 보이는데 사고 났더니 안 좋아 보이면 줘버리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재밌어요. 근데 이런 예. 우리 요즘 그 주식에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네네. 주변이 분들. 마음 많이 아프고 내가 그렇죠. 이걸 왜 시작했을까 막 예. 후회하는 분도 있고요. 좀 위로되는 말씀 한 번 해주시면서 마무리하죠. 그 주식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특히 올해 들어서 뭐 작게는 30% 뭐 많게는 50%까지 손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내가 가진 종목 가지고 고민은 누구나 다 하시잖아요. 손해 본 종목들. 근데 내가 가진 종목들 중에서 내가 손해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막연하게 이 종목은 내가 산 가격까지 올라올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산 가격까지 올라오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투자, 그 시간 사이에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고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아프더라도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잘라내야 되는데 그걸 다들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을 딱 한 번만 하고 그만둘 거라면 관계가 없는데 주식은 한 번만 하고 끝내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씩 내가 손해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르는 것도 한 번에 못 자르거든요. 정말 20분의 1, 30분의 1만 한번 팔아보면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만 팔아보면 그 다음 또 한 주 파는 것도 좀 쉬워지고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10주가 없어지고 50주가 없어지면 그만큼 현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시장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능동적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멀리 용인에서 3시간 걸려서 오신 우리 홍성학 대표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